네, 안녕하세요. 이모작 생활연구소 대표를 맡고 있는 이동고입니다. 이번 시간에서는요, 그 부동산을 통한 경제적 자유인 되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통해서 자유인 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부동산도 하나의 관리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통한 경제적 자유인은 어떻게 되어야 되냐, 그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그 경제신문들 많이 보시죠? 그 경제신문들 보시면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그래서 최근 그 주택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해빙이 되고 언제쯤 살아서 다시 움직일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신이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최근에 그 기준금리, 한국은행에서 한 3차례 정도 동결을 했죠. 그래서 3.5% 정도 수준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기준금리가 추가적으로 인하를 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유지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확신이 되기 어렵고, 그리고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 그 은행에서 고려를 하는 가상금리, 요즘 보통 한 1.5%에서 2.5% 정도 수준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인하가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 대출 이자율이 평균 5% 초반대에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계속 부동산에 대한 거래 회전율 자체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주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 다시 뛰어들어야 되냐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의 일종의 그 혼동기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과거의 자료를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주택 시장,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항상 상승만 한 건 아닙니다. 언제 시점에 우리가 하락을 했냐? 2009년, 2010년, 11년, 12년, 4년 동안은 주택 시장이 하락기였습니다. 주택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2013년 1월부터 21년 10월까지는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이 됐고요. 우리가 하락기로 들어간 시점이 2021년 10월부터 지금 한 1년 8개월 정도 됐습니다. 예전의 트렌드로 본다면 보통 다시 회복하는데 몇 년이 이제 걸리기 때문에 최소한 2년 이상 또는 3년 정도 다시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즘 또 한 가지 이제 변화는 뭐냐 하면요, 그 집값에 떨어지는 폭이 줄고 있고, 분양하는 아파트에 대해서 미분양 감소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많이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내전으로 자재값이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파트를 분양할 때 그 건설사에서 평당 보통 한 700만 원까지 건축비를 요구를 해서 재개발, 재건축이 상당히 좀 정체된 이런 분위기도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금융시장이 좀 경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PF 자금 시장 자체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이저의 건설사들이 대부분 다 그 재개발, 재건축 시장에 쉽게 이제 뛰어들지 않고 있고, 그리고 상업용 빌딩, 건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자금 시장이 경색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와 반대로 어느 정도 수요소는 회복이 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우리 초두의 관심사는 집값은 언제쯤 상승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값이 상승한 걸 반드시 우리가 시그널을 보고 난 이후에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그 시점에는 넣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집값이 상승한다는 시그널이 있으면 좋은 물건들은 이미 다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간 정도의 물건들, 그리고 좀 비매력적인 물건들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하고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우리가 그 선제적인 시장 진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시작을 하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사회 구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요즘 황혼 이혼, 그러니까 결혼한 지 20년 이상이 된 부부들의 황혼 이혼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60대 초반에 이혼을 하다가 보통은 이제 50대 초반에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예전에는 이제 자녀들이 성장하고 결혼할 때까지 많이 이제 기다려줬죠. 이혼을 미루고 하는 경우인데 요즘은 미리 이혼을 하고 결혼식을 할 때 부부들이 다시 식장에 나타나는 이런 구조로 많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이혼을 하고 사별을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그 주택의 필요성이 또 하나 이제 일어나는 하나의 또 변화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중소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또 하나 또 일어나고 있는 게 하나의 큰 현상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황혼 이혼, 그다음 중년의 이혼들을 하게 되면요,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치명적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모두 이제 경제적 타격이 꽤 커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보통 부부들이 집을 마련할 때 대부분 다 대출을 끼고 합니다. 근데 이혼을 하게 되는 시점에는 대출을 대부분 다 갚아버려요. 그래서 대출을 갚고 남아있는 순자산을 가지고 이혼하는 부부가 나누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자산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새롭게 집도 마련하고 그리고 생활비까지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경제적 타격이 크고, 그다음 두 번째는 특히 이제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외로운 노년을 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이 직장을 다니다가 퇴직을 하고,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요리 뭐 이런 부분까지도 전혀 본인이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남자분들의 노년을 보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가족들의 그 친밀도, 그다음 접촉도도 당연코 어머니 쪽으로 많이 기우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아버지 쪽에는 전화를 잘 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남자분들의 황혼 이혼은 굉장히 이제 치명적인 경우가 되고요. 그리고 남자분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독거가 또 상당히 부담입니다. 모든 걸 본인이 이제 해결을 함으로써 본인의 건강 상태가 나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술에, 알코올에 의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여러분께서 그 경제적인 노후, 또 안정적인 노후를 희망을 하시면 부부간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행복한 노후를 준비를 미리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혼은 굉장히 치명적인 하나의 그 사건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이제 투자를 하는데 왜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동산은 첫 번째는 유일한 실물 투자입니다. 우리가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지만 이거는 어떻게 본다면 종에 대한 투자, 하나의 가치에 대한 투자일 수 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금융자산 중에서 유일한 실물 투자는 부동산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레버리지 투자, 그러니까 대출을 일으켜서 지렛대 투자가 가능한 분야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금융상품들은 자기 자본이 100%가 있거나 그렇게 해야지 투자가 가능한 부분인데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금이 한 50%, 60%만 있어도 투자가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계란은 다른 바구니에 담아라, 이러한 부분을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작은 자산을 더 나누어 가지고 가지고 있는 그 자산 가치를 상승시키는 데 제약이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나의 자산을 좀 안정적으로 눈사람처럼 굴려야지 큰 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돈은 눈사람처럼 굴려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부동산은 내려가기도 합니다. 내려가기도 하지만 올라가는 폭이 더 크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 한 가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매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아까 트렌드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내려가는 그 기간이 한 4년 정도면 우리가 과거 수치를 본다면 올라가는 거는 거의 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했으니까 한 8년 정도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내려가는 게 다시 재반전의 모멘텀이 이제 오기 시작을 했다고 보면 상대적으로 내려가는 것보다는 올라가는 기간과 올라가는 폭이 훨씬 크다라고 이 부동산의 매력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그 분석을 하시게 되면요, 우리나라 총 가구수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총 가구수는 우리 인구가 5천만이라고 본다면
한 2,200만 가구 정도가 되죠. 그래서 가구당 가족 수가 2.35명 정도가 우리나라 현재의 가구 수고요. 이 중에서 무주택자가 한 44%가 되고 유주택자가 56%입니다.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직은 한 56% 많죠. 무주택자는 44% 정도인데요. 이걸 만약에 서울로 본다면 서울의 주택을 보유하는 비중은 49%입니다. 전국적으로 56%인데 서울은 49% 정도의 수치를 가지고 있어서 그 전국 평균에 비해서 아직도 서울은 유주택자의 수가 좀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서울 주택 중에서도 아파트 비중은 아직까지도 한 4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나머지 주택들은 단독주택 또는 빌라 뭐 이런 그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죠. 우리가 보통 그 빌라를 다시 재건축하게 되면 재개발 재건축하게 되면 아파트로 가려고 하죠. 근데 아파트에서 다시 빌라는 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가 심지어는 시골의 그 농촌 중심의 도시에 가더라도 논 중간에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아파트들도 다 분양이 돼요. 왜냐? 기본적으로 이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편리성, 그리고 여성들의 주방 구조에 대한 그 효율성 때문에 누구나 아파트를 많이 선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계속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서울의 아파트는 가격이 많이 올라갔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수도권, 이제 경기도 쪽으로 많이 이제 거주를 옮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경기도 쪽으로 이전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GTX에 대해서 이해를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GTX A, B, C, D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유일하게 그 땅을 파고 그 개통이 확실시 되는 GTX 구간은 A 구간입니다. 그래서 A 구간도 지금 2025년 정도 돼야지 개통이 가능하다고 하는 정도고요. 그래서 BCD는 아직까지 실체가 없습니다. 실제로 땅을 판 것도 아니고 업체 이제 선정만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고요. GTX가 개통이 되면 어떤 지역이 좋을까요? 서울 시내 지역은 크게 변화가 없겠죠. 외곽에서 외곽, 만약 파주에서 다른 경기도권 이런 지역들이 굉장히 큰 수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의 GTX의 정부 정책에 대해서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 집값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현재 다시 강남으로 좀 순환이 되고 있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강남이 숨고르기를 하게 되면 강북으로 옮겼다가 다시 또 강남으로 또 순환하면서 계속 부동산 시장은 서로 얼마만큼의 선호도를 가지고 시장이 움직이냐에 따라서 계속 회귀를 하고 있고요. 강남이 가진 한 가지 제약이 뭐냐? 멸실이 많아요. 멸실이 많은데 순공급량은 적어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이 아직까지 계속 이제 수요에 대한 그 욕구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주택을 멸실을 했다. 멸실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멸실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단전 단수를 멸실의 기준으로 봅니다. 전기가 끊어지고 그다음에 수도가 끊어지는 시점이 주택이 멸실이 되는데요. 이게 통계에 이제 오류나 착시가 있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재개발을 하고 관리 처분이 보통 나게 되면 보통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도 단전 단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부 통계로는 그게 이제 주택으로 간주가 돼요. 그래서 정부 통계로는 충분한 주택이 확보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주택들은 그 숫자보다는 작다라고 우리가 통계의 하나의 착시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집값들은요,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인위적인 정책은 크게 영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정책보다는 금융 여건, 그다음 경기에 더 민감을 하고 있고요. 금융 여건은 어떠냐? 우리가 이자율이 올라갔다. 지금 뭐 6%, 7%까지 올라가면서 주택 시장이 거의 동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금융 여건에 우리 주택 시장은 더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고요. 그리고 서울에 우리가 막 강남이 아니면 어떤 지역이 더 유리하냐? 주로 이제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지역들은 판교나 마곡 지역입니다. 그 판교나 마곡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자족 기능을 갖춘 지역이 유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 이제 판교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새로운 아파트들이 많고, 그리고 그 아파트에 살 수 있는 경제력을 가진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사항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세종시에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세종시에 내려간 공무원들이 자녀들이 학원에 다닐 나이가 되면 주로 서울에 있는 경우, 그러니까 주말 부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말 부부를 하는 경우에도 판교나 분당 지역에 집을 두고 주말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주택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계속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전에 뭐 제가 말씀드리면 조선시대 때도 그 고위 관료들이 지방으로 발령을 받으면 가족들은 서울에 두고 혼자만 내려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그 패턴, 그리고 서울 집중 현상은 계속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10년 후에는 더 이상 상품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상품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이 이미 상당한 정도로 용적률을 많이 소비를 한 아파트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재건축을 하더라도 더 고층, 좀 매력적인 고층 아파트로 변신이 쉽지 않다라는 게 현재 하나의 문제고, 그리고 새롭게 우리가 그 확보를 할 수 있는 재개발 단지도 지극히 제한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아파트 동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1000세대 아파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 개의 동이 보통 한 70에서 80세대 정도가 되니까 1000세대면 보통 14개 정도의 동이 필요합니다. 14개의 동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면적은 보통 2만 평에서 3만 평 이상이 필요해요. 그래서 서울 시내에 그 정도의 넓은 평수, 넓은 면적을 가진, 대지 면적을 가진 지역들이 확보가 가능한가?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신축 아파트들은 희소 가치, 그러니까 공급에 제한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부동산은 앞으로도 계속 양극화로 계속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서울하고 직장을 가지고 있는 수도권 지역들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지방 쪽은 계속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왜 지방이 하락을 하냐? 지방에 있는 분들도 지방에 있는 주택을 사지 않고 지방에는 전세만 살고 서울에 투자를 하는 이런 형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의 부동산은 수요의 제한적인 효과로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수도권에도 국지적 호재가 작용을 할 거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용인, 평택, 대규모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지역들은 상당한 정도로 분양 및 정비 사업이 인기를 끌고 있을 거고, 그런 호재가 없는 지역들은 상당히 좀 주택 시장이 경기 침체로 위축이 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모든 지금 새로운 주택, 부동산의 경기는 우리 일반적인 일자리하고도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고자 하는 그 지역들이 현지의 일자리가 충분한 일자리가 확보가 되어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하시는 게 꼭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정보들을 어디서 얻을 수 있냐? 굉장히 쉽게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어디냐? 그 경제신문을 구독을 하시면 돼요. 경제신문 구독료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 2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그 2만 원 정도를 납부하시는 그 비용 자체가 굉장히 여러분들의 경제에 대한 예측도나 분석력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종이신문의 하나의 큰 장점은요, 본인이 그 보고 싶지 않은 보통 간과했던 그러한 분야까지 열심히 그 숙독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균형된 그 인식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가질 수 있는 이런 성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꼭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종이 신문을 꼭 구독을 하시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한 가지 이제 그 주의하실 거는요. 종이 신문은 집에서만 보십시오. 좀 아파트 지하철 내에서는 종이 신문을 보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옆자리에 계신 분들한테 굉장히 또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집에서만 종이 신문을 한번 구독을 하시는 것도 좋은 하나의 그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을 이제 전체적으로 크게 이제 하나 보면요. 그 첫 번째로는 서울 아파트가
공급이 계속 부족 현상이 발생을 할 거다. 지금 정부가 그 여러 가지 규제 정책을 이제 풀어준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아파트 건설 시장은 굉장히 무거운 단위의 재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규제를 푼다고 해서 금방 공급이 또 늘어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의 공급 부족은 특히 이제 신축 아파트에 대한 공급 부족은 앞으로도 계속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새 주택,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 현상은 굉장히 더 강해질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축 아파트라고 말씀드리는 그 아파트들은 이게 입주한 지 한 5년 차까지 아파트들을 신축 아파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 현상이 강한데요. 그 일례로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냐면 보통 신축 아파트들 들어가 보시면 커뮤니티 센터라고 있습니다. 헬스클럽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한번 익숙해진 입주자들은 계속 커뮤니티가 있는 그런 아파트들을 많이 선호를 하십니다. 그래서 서주택에 대한 선호 현상은 더욱 강해질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풍부한 시장 유동성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그 사태로 지난 3년 한 반 정도 되죠. 시중에 엄청나게 돈이 많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유동성을 흡수할 만한 하나의 그릇이 필요하다. 이 그릇이 이 부동산으로 많이 돈이 들어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도 아직도 그 자가 점유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본인의 집을 가지고 싶어하는, 이게 부동산 시장이 좋든 나쁘든 본인의 집을 하나는 있어야 되겠다라는 이런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고요. 주택 가격도 상승에 대한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50대, 60대 분들은 예전에 부동산이 많이 상승을 하는 시기에 경제 생활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 주택은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계속 오르겠지라는 그 경험치를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학습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대출이 이제 강화되면서 자산 보유에 따른 주택 구매 능력이 차이가 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주택 시장은 초양극화, 국지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강남의 아파트들, 대출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돈을 100% 투자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지역들, 그리고 강북의 일부 지역들, 그러니까 대출에 의존하는 지역들이 양극화되고 국지화가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이 있고 영향을 적게 받는 이런 지역들로 더 세분화되는 게 현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부동산이 더 상승이 하지 않을까라는 게 일반적인 예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은 이제 투자를 시작을 하시다 보면요. 그 자식들에게 미리 좀 넘겨주는 게 좋을까? 아니면 상속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미리 넘겨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증여를 하는 그 시점 기준으로 그 보통 모든 과세의 기준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증여를 하더라도 본인이 굉장히 연로한 나이, 한 80대, 90대 그 증여를 하게 되면 본인이 사망하기 10년 전에 있었던 것들은 전부 다 상속 재산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크게 효과는 없지만요. 미리 우리가 준비를 해서 미리 자녀들에게 일정하게 분배를 하시게 되면 그런 부분은 굉장히 이제 크게 도움이 되고요. 대부분 다 일례를 드리면 자녀들에 대한 재산 분배가 명확치 않아서 자녀 간의 불화가 굉장히 많은 이런 집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자산 가치의 상승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되는데요. 예전에 시골집 같은 경우에 보통 2천만 원,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부모님을 많이 모신 자녀가 그 집을 보통 뭐 자연스럽게 가져가는 경우가 있지만 요즘 이제 부동산 가치가 많이 올라갔죠. 최소한 시골집들도 한 1억 원 정도 이상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녀들이 그냥 쉽게 양보를 하지 않아요. 양보를 하지 않고 그걸 뭐 공평하게 나누자. 아니면 형님은 뭐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조금만 가져가시고 우리가 많이 가져가겠다. 이렇게 배분 방식에 의해서도 굉장히 그 많은 분란이 발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을 하더라도 그 자녀들에게 공정하게 미리 재산을 나눠주는 이러한 고민이 시작이 돼야지
화목한 행복한 하는 가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일찍 미리 정리를 하는 게 굉장히 상속보다 여러 가지로 유리한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이제 하시게 되면요, 우리가 전통적인 그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뭐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한다. 이거는 더 이상 이제 그 적용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모아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하고 갚아 나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안전성은 이 결국은 미래의 불안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하고 갚아 나가려면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를 위한 대출은 건전한 대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소비를 위해서 대출을 일으킨다. 이거는 우리가 자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꼭 필요하시고요. 그래서 기존에 모아서 투자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투자 후에 갚아 나간다라고 쉽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만약에 우리가 적금을 든다, 깨기 쉽죠. 그렇지만 대출을 받으면 계속 갚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강제적인 성격이 있고 오히려 자산을 모으는 더 한 가지 쉬운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의 이제 기본적인 숙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부동산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물 형태별 투자 또는 뭐 아파트 연령별 투자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건물 형태별 투자는 이게 우리가 상가를 투자할 거냐 아니면 하나의 단독 건물에 대한 투자를 할 거냐 뭐 오피스텔에 투자를 할 거냐 다양한 형태로 투자가 이제 가능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아파트에 신축 아파트를 투자할 거냐 아니면 기존에 있던 구축 아파트에 투자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다양하게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완전한 100%에 만족되는 투자는 없습니다. 한 가지가 장점이 있으면 또 한 가지가 단점을 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가 있고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재개발 재건축 투자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투자 이익은 굉장히 높아요. 그렇지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보통 뭐 10년, 15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 하고, 이게 관리 처분까지 나고 이주하는 시점에 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신축 아파트보다도,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보다도 오히려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 투자를 해서 보다 안전한 투자를 하겠다. 이런 분들,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내가 집만 있으면 뭔가 허전하다. 내가 가지고 퇴직을 하더라도 내가 뭔가 일정한 수입이 필요하다. 이런 분들은 상가에 대한 투자를 심각하게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상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복합 상가, 그러니까 관리사무소가 있는 그 건물의 상가에 투자를 할 건가, 아니면 본인이 직접 관리를 할 수 있는 단독 건물에 대한 상가 투자를 할 것인지 뭐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좀 안정적으로 오피스텔에 투자를 해서 좀 돈을 좀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부동산을 투자하는 그 4가지 기준점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편리성입니다. 반드시 역세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전철역에서 가까운 쪽, 전철역에서 보통 한 300m 이내 지역에 부동산에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보통은 부동산에서 전철역에서 몇 분 거리, 자동차로 몇 분 거리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고요. 도보로 해서 보통 3분에서 5분 이내의 아파트들이 굉장히 투자 가치가 높고, 그 두 번째는 내가 아닌 남이 살고 싶은 아파트를 골라야 됩니다. 내가 여기 살아보니까 굉장히 좋다. 산도 있고 공기도 좋다. 그렇지만 그 지역이 오히려 남이 살고 싶은 그런 곳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제 본인이 자문을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내가 투자한 곳에 이 대체 가능성이 있냐. 이게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오피스텔 투자입니다. 오피스텔은 대체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은 하나의 수단 투자예요. 우리가 새로운 오피스텔은 새로 생기기도 쉬워요. 왜냐하면 조그마한 땅만 있으면 오피스텔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오피스텔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새로운 또 오피스텔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하나의 수익성은 확보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투자한 자산에 대해서 대체 가능성이 있느냐를 이제 생각을 항상 끊임없이 하셔야 되고, 네 번째로는 정부 규제가 또 다른 투자 기회입니다. 우리가 정부가 뭐 규제를 한다 이러면요,
정부를 비판적으로 이렇게 보시지만 경제적으로는 이 정부의 규제에 따라서 또 다른 풍선 효과는 어떤 게 있을까라고 끊임없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이러한 고민을 우리가 직접 고민을 해도 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경제 신문들, 경제지들이 예리한 분석을 많이 해줍니다. 그러한 의견들을 우리가 취합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 주택 DSR 40% 이런 규제 때문에 부자들 돈들이 많이 상가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는 꼬마 빌딩, 주로 이제 50억 미만의 자산 가치를 가진 꼬마 빌딩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꽤 있고요. 그리고 건물 내의 그 개별 상가에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서울만 고집을 하시지 마시고 가까운 수도권, 일자리가 많은 수도권 또는 지방까지도 상가에 대한 끊임없는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은데요. 우리가 지방에 투자를 하실 때는 조금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관리를 하기가 좀 힘들다는 거죠. 우리가 서울권역에 있으면 자주 찾아가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수도권 지역에 있는 경우에도 자주 찾아가서 관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적인 측면까지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본인이 관리를 하기 힘들다고 하면 대리인을 사용해서 대리인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대리인 비용이 또 투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손익 구조를 생각을 하셔가지고 수도권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도 그나마 상가 투자에 하나의 이점은 있습니다. 이점이 뭐냐? 아직도 아파트와 달리 부동산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상당한 폭으로 60%, 70%까지도 부동산 대출이 가능한 게 현재 현실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아파트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저평가되고 있죠. 강남의 아파트가 20억, 30억 하는 경우에도 보통 수도권에 있는 빌라, 우리가 수익성 빌라들은 보통 20억 단위, 15억 단위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파트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저평가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종료가 되고 종식이 되는 시점이니까 다시 내수 경기가 회복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상권이 이제 활성화된다는 이런 기대감으로 상가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상가의 투자에 대해서도 좀 주의 깊게 우리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건물을 사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도대체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들은 왜 건물을 매각하는 거지?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고 의구심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건물을 매각을 하려고 해요. 첫 번째, 건물이 노후화됐다. 더 이상 그 수익성이 별로 확보가 될 것 같지 않다. 이렇게 해서 이제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상속 재산으로 건물주를 형제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지분 관계가 복잡해지죠. 그리고 형제 간에 불화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차체에 그냥 정리를 하고 건물을 매각하자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권이 변화할 조짐이 보인다는 겁니다. 예전에 좋았던 상권들이 다른 쪽으로 상권이 옮겨가면서 예전만큼의 수익성 확보가 안 되고 이러기 때문에 건물주들이 이제 건물을 매각하고 또 한 가지는 아주 성공적인 경우는 본인이 건물을 구매를 했지만 상당한 정도의 차익을 기대를 해서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50억짜리 건물을 사서 100억이 됐다. 이렇게 되면 한 50억이 순이익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50억 중에서 45% 정도는 양도소득세로 그 납부를 하시고 실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은 한 70억, 8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00억짜리 건물을 팔아서 100억짜리 건물을 살 수 있냐? 그렇지도 않죠. 왜냐하면 세금을 내고 나머지 금액 가지고 본인이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유로 건물주들이 건물을 매각하고 다시 또 그 건물에 대한 수요를 가지고 다시 매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피스텔 투자는 제가 초대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게 시기적으로 자꾸 변화가 되는 투자 형태입니다. 구축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노후화되고 오래됐기 때문에 수요가 없어지고 오히려 그 오피스텔에 대한 월세 그러니까 임차료가 하락을 할 우려도 있고요. 자꾸 사람들이 새로운 그 오피스텔, 신축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계속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쉽지 않은 투자가 오피스텔 투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고려를 좀 하셔야 되고 그래도 안정적으로 오피스텔을 내가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시면 철저하게 역세권, 그러니까 전철에서 가까운 쪽에 오피스텔을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비교적
그래도 불황이나 불안 요인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투자 가능한 게 아직까지는 오피스텔 투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동산 비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통해서 이익을 많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세를 하는 것도 또 이익을 내는 또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제 그 부동산 그 절세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절세를 통해서만이 명확하게 확정적인 우리가 소득을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본인이 언젠가 다시 돌아오는 사망에 를 고려하여 그 상속세도 항상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보통 이혼을 한다고 하면 재산 분할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재산 분할은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거는 서로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나눴기 때문에 별도의 양도세를 납부를 하지 않지만 위자료는 양도세를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불의의 가정사로 이혼을 하시더라도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어떠한 형태로 재산을 분할할 것인지를 반드시 그 자문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노후의 빈곤화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자칫 잘못한 그 이혼 등으로 인해서 빈곤화가 시작이 되는 이러한 가정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양도세를 우리가 줄이는 방법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가 이제 그 기존에 있는 그 부동산을 구매를 하였을 때 취득세는 당연히 비용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떤 세무사든지 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평소에 우리가 유익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자산의 가치를 올리는 비용들, 엘리베이터 설치나 전기공사 뭐 이런 비용들은 반드시 증빙을 확보를 해가지고 우리가 양도세를 납부할 때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족끼리도 그 친인척, 그 형제, 친인척 간에도 보통 그 지분을 서로 하고 팔고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법상으로는요, 10억 이상의 거래는 반드시 그 2곳 이상의 감정평가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감정평가를 활용해서 거래가 일어나야 되지, 임의로 우리가 거래 금액을 적고 아니면 공시가로 거래 금액을 적어가지고 나중에 세무 추징을 당하는 경우,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감정평가사를 활용해서 형제 간 지분을 거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매도자의 주소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동산 물건이 그 금액이 크더라도 보통 그 강남권 뭐 이런 지역들은 기본적인 거래 단위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세무당국에서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않지만, 만약에 지방도시에 몇십억 원짜리의 건물 매매 거래가 일어났다고 하면 근데 현재 있는 세무당국에서 굉장히 자세히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매도자의 주소지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미리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무사는 반드시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 유료로 세무사를 활용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돈을 조금 아끼려고 그 가까운 지인들, 그러니까 세무에 조금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런 세무사는 아니죠. 그냥 세무에 관심 있는 지인들을 통해서 많이 자문을 받고 하는데 그분들도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본인이 자문을 해주는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책임감을 가지고 자문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세무사를 활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세무사도 두 개로 나눠집니다. 전문적으로 양도세나 상속 이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하는 세무사들이 있고요. 아니면 기장만 전문으로 또 하는 세무사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양도세 전문 세무사를 찾아서 자문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 유료라고 해서 그렇게 많이 돈이 나가지 않습니다. 보통 뭐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15만 원 정도로 해서 1시간 정도 세무사 활용이 가능하니까 반드시 거래를 일으키기 전 사전에 세무사를 활용하셔가지고 꼭 부동산에 대해서 자문을 받으시는 게 좋다. 무료 세무사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중소기업 진흥회, 그 다음에 뭐 노란우산 공제 여러 가지 있지만 그분들은 무료이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이 자문해 줄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조금 의구심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돈을 내고
유료로 세무사를 활용하시는 게 우리 안정적인 그 세무를 위해서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부동산은 여러분들에게 경제적 자유인이 되는 하나의 방법,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또 끊임없이 우리가 공부를 하고 또 그 투자에 대한 위험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지 우리가 안정적인 하나의 자산 가치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그 시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부동산 부분 제가 재테크 이번 강의에는 부동산을 통해서 어떻게 시작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운용을 하고 어떠한 투자 수단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작은 부동산 투자로도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초두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운전이나 요리처럼 직접 할 수 있어야지 모든 부동산 투자는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투자를 하고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의 그 자녀분들까지도 부모의 입장에서 말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조언을 할 수 있는 이런 단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생각하고 사고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하나의 그 성공의 하나의 길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강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